안녕하세요. 강란계입니다. 조리기능사 시험을 대비하여 제4장 식품위생학과 식품위생법규를 공부하기로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제1절 식품위생, 제2절 식중독, 제3절 식품첨가물, 제4절 식품위생 관련 법규 이렇게 4절로 나눠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제1절 식품위생입니다. 식품위생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식품과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식품위생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정의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요. 밑에 보세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의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정성, 보존성,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해지는 모든 수단, 이것을 식품위생이라 한다. 그러면 식품은 뭐냐? 위에 보면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단, 의약, 약으로 먹는 것은 식품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 이거 역시 식품위생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만 말하자면 위해 반지. 위해라는 것은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방지한다. 무엇을? 식품으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식품위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식품의 영양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그 영양상으로 볼 때에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된다. 이것이 식품위생의 목적이다. 세 번째, 공정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한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영양학적으로, 식품위생학적으로 안전해서 국민보건이 앞으로 다 향상되고 증진하는 데 식품위생의 목적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 영양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의 목적이 있다.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한 문항을 넣어놓고 다음 중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고 나오면은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식품위생의 정의가 뭐냐 하고 나온 거 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식품위생의 대상은 누구냐? 식품, 용기, 포장, 식품 첨가물 이것이 다 식품위생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을 잘하게 하려면 항상 감독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행정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앙에 보면요. 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고 흔히 식약청이라고 그러죠?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또 이러한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사하는 기관으로는 국립보건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 대한민국 중앙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방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 도 이런 데서는 어디서 이러한 것을 관리를 하느냐?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위생과가 있어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 행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음식점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그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하다가 식품위생 관리가 잘 돼 있나 못 돼 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나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분들이 오셔서 이들을 식품위생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볼 때는 중앙은 식약청, 검사, 연구, 조사하는 데는 국립보건원, 시, 도 이런 데는 위생과,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과, 또 위생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식품위생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미생물이라는 겁니다. 미생물, 아주 미세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생은 살아있다.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는 물질, 이것을 미생물이라 하는데 우리 눈으로 봐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작고 미세한 생물을 미생물이라 합니다. 식품위생에 있어서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크다는 거죠. 유익하게 하는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해롭게 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여러 종류가 있더라. 세균도 있고요, 곰팡이도 있고요, 효모도 있고요, 리케차, 또 바이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씩 훑어보기로 해요. 첫 번째로 세균.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균이죠. 현미경으로 보면은 구균 거기다가 쓰세요. 공 모양, 간균, 막대기 모양, 나선균, 나사 모양. 현미경으로 봤더니 공처럼 땡글땡글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을 구균이라 하고요. 또 현미경으로 봤더니 막대기처럼 길쭉길쭉한 게 있어요. 그것은 간균이라 하고요. 현미경으로 봤더니 나사처럼 꼬여 있어요. 이것을 나선균이라 합니다.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세균 중에서 모양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공 모양, 막대기 모양, 뭐 계란 모양, 또는 뭐 나사 모양, 이렇게 하면은 계란 모양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세균에는 구균, 간균, 나선균이 있다. 꼭 외우세요. 그럼 두 번째 곰팡이. 곰팡이를 우리는 흔히 사상균이라고 하죠. 균사체를 발육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균이라고 합니다. 뭐 흔히 많이 아는 누룩곰팡이, 무슨 곰팡이 이런 것들은 다 곰팡이에 속하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아스퍼질러스라는 이러한 땅콩에 있는 곰팡이, 가장 대표적인 곰팡이가 되겠죠. 세 번째 효모. 우리 이스트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 원형도 있고 난원형도 있고 하지만 얘네들은 출합법으로 증식을 해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스트는 여러 속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라는 이러한 이스트가 있죠. 그래서 효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고 유익한 것이 효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리케차. 세균도 좀 크고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고요. 그런데 이 리케차는 크기가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라고 해요. 뭐 원형, 타원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세균보다는 덜 중요하고요. 병을 일으키는 중에서 전염병 중에 발진 티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생물인 리케차가 주범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이러스가 있네요. 바이러스는 크기, 형태 다 일정치가 않아요. 그리고 배양하기가 좀 불가능하고요. 어렵고요. 또 대부분이 살아있는 세포에 증식을 해요.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현미경으로 봐도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우리한테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많이 있죠. 이것이 다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생물이 아무 데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살기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미생물은 영양이 적당해야 살 수 있고요. 수분이 적당해야 살 수 있고 pH, 수소 이온 농도라 그러죠. 또 산소 등등 온도 이러한 5가지의 그 조건이 합당해야지만 그 미생물이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영양소. 우리 사람도 영양소가 있어야 그 식품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성장 발육을 하죠. 똑같이 미생물도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중에 영양소가 있어야 미생물이 그 영양소를 먹고 자랍니다. 사람처럼 탄소라든지 질소, 무기질, 발육소 등등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미생물은 수분을 많이 요구를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떤 거는 수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지만 대부분이 수분을 좋아합니다. 특히 세균 같은 거는 수분을 많이 좋아하고요. 곰팡이는 수분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미생물 발육 조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세 번째 pH. 수소이온 농도라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1단계부터 14단계로 나누었을 때 7 정도 된 것을 중성이라 하고 1쪽으로 가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이라 하고 숫자가 14로 커질수록 우리는 알카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체는 대부분이 중성을 유지하고 있죠. 중성인데 약간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알칼리성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도 약간 알칼리 쪽으로 흐르는 건 괜찮지만 산성으로 흐르면은 이거 위험하겠다 하고 경고로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것처럼 미생물도 역시 자기가 살기를 좋아하는 조건이 있어요. 곰팡이나 효모 같은 이러한 미생물은 산성을 좋아해요. pH 4 내지 6 정도 되는 산성에서 곰팡이와 산성은 잘 살 수가 있고요. 세균 같은 거는 조금 더 중성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약간 알칼리성 상태가 돼도 세균은 살기를 좋아합니다. 인체는 얼마라고요? 사람들은 pH 7 정도의 그러한 중성일 때 사람의 체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산소. 산소는요, 우리가 공기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균을 호기성 균이라 하고, 공기가 없을 때 사는 것을 혐기성 균이라고 해요. 호라는 것은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기성 균은 산소,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자라고 할 수 있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 하고, 혐기성 균은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 조금 혼돈이 될 거예요. 편성 혐기성이라는 거는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산소가 꼭 없어야 된다. 꼭 없어야지만 사는 것을 편성 혐기성이라 하고, 나는 보통 산소가 싫어, 없어도 살아, 그렇지만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견딜 수 있어, 이거는 통성 혐기성 균이라 해요. 그래서 통성 혐기성 균은 산소 호흡을 주로 하지만 무산소 환경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거는 통성이고요. 나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 산소가 없어야지만 돼, 이거는 편성 혐기성이에요. 그래서 미생물마다 어떤 거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없는 것이 좋다, 이걸로 나누는 것이 미생물의 발육 조건 중에서 산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은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을 저온균이라 하고, 어떤 세균은 중온균, 중간 온도를 좋아하고, 어떤 균은 좀 뜨거워도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것이 고온균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을 다른 교재에 보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식으로 외우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저온균은 10에서 20, 중온균은 30에서 40, 고온균은 50에서 60으로 기억을 하시고 약간의 온도차는 눈치로 맞추세요. 그래서 중온균은 중간 온도예요. 30에서 40도예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25도에서 37도 정도거든요. 그 온도일 때에 우리는 음식이 가장 변질이 잘 되죠. 음식의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변질시키는 미생물이 살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미생물이 중온균에서 많이 살고요. 그러나 냉장고라고 해서 미생물이 없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기 저장만 가능하다. 냉장고에서도 살 수 있는 균을 저온균이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우나나 찜질방 가면 안전하나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뜨끈하고 뜨거운 데서 살 수 있는 균이 있어요. 이것을 고온균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온, 중온, 고온균을 저온은 10에서 20, 중온은 30에서 40, 고온은 50에서 60. 대표적인 중온균은 25에서 37도에서 번식을 한다. 이것이 미생물이 살기에 적당한 발육 온도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 있는데, 살기에 좋아서 좋게 유익하게 번식해서 발효를 시키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 미생물이 우리한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제2절에 식중독이 있습니다. 식중독이 뭐냐?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한번 보시면요. 유독하고 유해한 물질이 음식물과 함께 입을 통해서 섭취되어 생리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것. 대부분이 식중독 걸리면 배가 아프죠. 급성 위장염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물론 왜 식중독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세균이 원인인 것을 세균성 식중독이라 하고요.
화학적인 식중독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농약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써서는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을 썼다든지 또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러한 화학 물질이 원인이 되는 것을 화학적인 식중독이라 하고요. 그 외에 스스로 식품마다 갖고 있는 자연독이 있어요. 이 자연독이 원인이 된 것을 자연독 식중독. 또 건조식품 같은 거는 곰팡이가 껴요. 이 곰팡이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등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식중독 중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중독이죠. 여름에 6월에서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예, 그러한 식중독을 분류를 보시면요. 표를 보세요. 세균성 식중독과 화학적인 식중독, 자연독인 식중독, 곰팡이에 의한 거,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원인 물질이 뭐냐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하나하나 보는 것이 식중독 과목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습니다. 감염형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대장균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독소형에는 황색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이렇게 두 가지로 어려운 말은 넘어가고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외우시면 되고요. 화학적인 식중독은 금속이나 농약이나 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을 쓴다든지 메탄올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화학적인 식중독이라 하고, 자연독인 식중독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이 세균성 식중독은 보관이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 안에 미생물이 번식을 일으켜서 질병을 주는 걸 말하지만, 자연독인 식중독은 오래되거나 관리를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싱싱하고 아주 금방 캐오고 금방 잡아온 거지만 스스로 갖고 있는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고, 조개류 이런 것들은 동물성 중에서 자연독인 식중독이고요. 또 금방 캐왔지만 독버섯 아주 싱싱하지만 식물성 식중독으로서 자연독을 갖고 있는 식중독이에요. 또한 마른 건조식품 같은 거 이런 데는 곰팡이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마이코톡신, 뭐 황변미 이런 것들이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이고요. 그 외에 나는 괜찮은데 누구는 알러지가 일으켰다. 이것은 알러지성 식중독, 히스타민 중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식중독을 다음 페이지부터 원인 물질이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는요, 식중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염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둘 다 공통적인 거는 다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나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세균성 식중독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은 소화기계 전염병을 말합니다. 소화기계 전염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경구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경이란 거는 경로가 된다. 구, 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이 경로가 돼서, 다시 말하면 입으로 뭔가를 잘못 먹어서 일으키는 전염병. 그러다 보니 다 소화기계에 이상이 와서 소화기계 전염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화기계 전염병은 경구 전염병이고, 이러한 전염병과 식중독의 차이를 본다면 우선 선입관이 어때요? 어떤 게 더 독해 보여요? 네, 전염병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이 있죠. 우리 하나 보면요. 세균성 식중독은 식중독균이 원인이 돼서 식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은 식중독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전염병은 식중독균은 아니겠죠. 전염병은 전염병균이 거기에 오염되어 있다가 그 식품을 우리가 먹거나 또 전염병균이 있는 물을 먹거나 이랬을 때 경구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경구 전염병이에요. 그러면은 세균성 식중독은 어떨까요? 좀 약해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탈이 나지 조금 먹어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옛날 할머니들 밥이 셨네 씻어서 드셨어요. 그거는 미량은 들어가도 식중독 증세를 안 일으킨 거죠. 그러나 전염병은 대표적인 것이 콜레라예요. 콜레라 연상하고 설명을 들으세요. 난 콜레라균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염병은 조금을 먹어도 미량이라도 전염병에 걸린다. 그러면은 잠복기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잠복해 있다. 병균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쉬운 예로 감기를 얘기한다면은 나 감기 걸린 환자들하고 매일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균이 나한테 언제 왔는지를 몰라요. 왜냐? 나한테 들어와 있지만 금방 놀 때 들어왔는데 집에 가서 금방 증세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며칠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 기간을 잠복기라 그래요. 그러면 식중독의 잠복기는 어떤 균이 식중독 균을 내가 먹었다. 그럼 보통 3시간 어떤 건 5시간 후에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식중독의 잠복기는 3시간 내지 5시간. 다시 말해서 짧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전염병은 길어요. 어떤 거는 며칠, 어떤 거는 몇 달, 어떤 거는 몇 년. 그래서 전염병은 내 몸에 그 병원체가 들어와 있다가 언제 증세가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길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없습니다. 내가 식중독 균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픈 거지 다른 2차 감염은 없습니다. 또한 전염병은 2차 감염이 됩니다. 내가 홍역이나 콜레라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옆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고 2차 감염이 됩니다. 또한 세균성 식중독은 한 번 걸리고 나면은 면역성이 안 생겨요. 오늘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다 나았어요. 다음 주에 음식 잘못 먹으면은 식중독에 또 걸려요. 면역성이 없다. 항체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전염병은 면역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장티푸스에 걸렸다 그러면은 몇 년간 아니면 영원히 항체가 생겨서 그 전염병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식중독은 총 정리를 하면은 식중독 균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이 원인이 되고, 균은 조금만 먹어서는 안 걸리고 많은 양을 먹어야 걸리고, 잠복기는 짧고 감염은 2차 감염이 없고 면역성도 없고, 전염병은 미량만 먹어도 걸린다. 전염병 균이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먹었을 때 전염병이 오며, 잠복기는 길다. 2차 감염도 있고 면역성도 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으로 세균성 식중독을 보기로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는데, 첫 번째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대장균 이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살모넬라를 보기로 하죠. 살모넬라는 원인인 것이 gram 음성 간균, 좀 어려워요. 간균, 아까 나온 것처럼 현미경으로 보면은 막대기 모양으로 돼 있고 음성 양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음성 간균이라고 그래요. 고를 때 gram 음성 간균은 살모넬라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살모넬라 균은 굉장히 열에 약해서 끓여 먹으면 안전해요. 60도에서 20분간이다. 우리 모든 뜨거운 거는 60도 이상이 넘죠.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구워 먹으면 살모넬라는 설사 거기에 묻어 있다 하더라도 균이 죽습니다. 잠복기, 살모넬라가 있는 고기를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18시간 이후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납니다. 38 내지 40도 정도로 열이 나고, 따라서 오한, 우슬우슬 춥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음식에 살모넬라가 많으냐? 육류를 보시면 돼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거. 그리고 등등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은 살모넬라에 걸릴 수 있다. 육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살모넬라는 여름철에 많이 걸리고요. 고온 다습한 이러할 때에 균이 활동이 많이 활발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돼지고기에 살모넬라가 있던 것을 곤충, 파리 이런 것들이, 바퀴벌레들이 옮겨줘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을 설치를 하고, 방서망이라는 것은 쥐가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는 망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방충망 같은 거는 크기가 구멍에 따라서 여러 크기가 있어요. 보통 30메시라 그래가지고 메시 한 가로 세로 면적 안에 구멍이 몇 개 있느냐 하는 단위로 메시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주방에서 쓰는 방충망의 메시는 30메시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모넬라를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을 하고 저온 보관을 하고 냉장고 넣으면은 살모넬라가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등등의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고 아까 나왔듯이 60도에서 30분 정도만 끓여줘도 데워줘도 뜨겁게 하면은 살모넬라균은 죽는다. 그래서 살모넬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려서 뭐 큰 병이 났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끓여 먹으면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비브리오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 여름철만 되면 신문에 한 번씩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해산물을 잘못 먹고 비브리오 걸려서 사망했다. 이것은 사망할 수도 있는 식중독입니다. 원인이 뭐냐? 해수세균이다. 바닷물에서 살고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비브리오균은 식염 농도에서도 잘 발육한다. 대부분 우리 아시죠? 소금 뿌려놓으면 미생물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저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소금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호염성균 이렇게 합니다. 아까 호기성 그런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있었죠? 이 비브리오는 호염성이에요. 소금물을 좋아하는 미생물이에요. 잠복기는 약 12시간 후에 증세가 나타나고요. 이것도 역시 비브리오균이 나한테 왔다. 그럼 우선 위장장애를 일으키죠. 아프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열도 나고 이 증세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어패류다. 꼭 외우세요. 비브리오의 원인은 어패류다. 아까 살모넬라의 원인은 돼지고기, 식육이었다. 그래서 발생 시기 역시 비브리오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요. 단 비브리오 역시 열에 약해요. 아까 살모넬라도 열에 약하다 그랬어요. 60도에서 30분. 이 비브리오도 마찬가지로 끓여 먹으면 안전합니다. 물론 조리기구, 도마, 칼 안전하게 잘 소독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온에서는 균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횟집에 갔을 때 그 수족관 있죠? 그 수족관 관리가 잘 되면은 비브리오는 균은 못 생겨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족관인데는 그 수족관 안에 온도계 장치를 해놓고 물이 차갑게 해놓으면은 비브리오는 번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수족관 관리가 잘 안 된 데는 더럽고 온도가 미지근하고 뜨뜻한 물에 있으면 비브리오가 살고 있어요. 그 물에 살고 있는 광어, 살아는 있지만 안에 비브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모르는 분은 살았는 거 금방 잡아먹으면 안전한 줄 알지만 살아있으되 몸 안에는 비브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수족관 관리를 잘하고 여름철에는 어패류 섭취할 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거입니다. 세 번째, 대장균. 콜리 5157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보통 우리는 대장균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물이 안전하냐 어떠냐 하는 것으로 수질 오염을 체크하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많고요. 원인 식품으로는 우유나 이러한 그 음료수 또 수돗물 이런 것들이 많이 원인이 되고 밑에 보면은 보균자나 동물의 분변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다. 흔히 옛날에 우물물 같은 거, 우물이 하수구 옆에 있다거나 공중 화장실 옆에 있는 우물이다. 또 약수터에 그 약수물이 이거는 좀 수상하다 할 경우에 우리는 대장균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수질 오염에 검진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끓여 먹으면 안전하고요. 네 번째, 독소형 식중독. 아까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 그랬어요. 독소형에는 포도상 구균이 있고 보툴리노가 있습니다. 이 독소가 그 병원체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꼭 외우세요. 포도상 구균의 독소는 엔테로톡신, 보툴리누스균이 만드는 독소는 뉴로톡신, 포엔테로톡신, 보툴리누스 뉴로톡신. 그래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도상 구균. 우리는 보통 음식 잘못 먹었나 봐, 식중독인 것 같아 하면은 10중 8구 포도상 구균입니다. 아까 미생물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구균이 있다 그랬어요. 공 모양이라 그랬어요.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포도상 구균은 포도상, 포도처럼 포도 형태로 공이 땡글땡글 뭉쳐 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뭐냐? 포도상 구균에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열에는 어떤 거는 약해요. 그러나 뒤에 독소가 나옵니다. 엔테로톡신, 장독소라 그래요. 위장의 질환을 일으키는 독소, 아주 강한 독소예요. 그런데 이 독소는 아주 열에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이 100도 끓여주면은 뭐 식중독균은 다 죽지만 포도상균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상한 것은 버려라. 아무리 끓여도 포도상구균은 남아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잠복기 좀 짧고요. 가장 평범한 식중독은 다 잠복기가 3시간이에요. 그래서 포도상구균의 평균 잠복기는 3시간이다. 가장 짧은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포도상구균의 증상은 아까 잠시 봤듯이 급성 위장 증세가 있습니다. 위장에 있고 또 침의 분비가 증가하고 토하고 배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원인이 뭐냐? 여기 쭉 나열된 걸 보면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우리가 보통 뭘 잘못 먹었다 걸렸다 하면은 이 포도상구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 특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다 포도상구균의 독소들이 생기게끔 좋은 식품이다. 언제냐? 우리 여름에 많이 식중독에 걸리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아까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원인 중에서 하나 여러분이 줄치세요. 화농소가 원인이 된다. 조리원의 손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했다. 그럼 염증에 있는 화농소가 포도상구균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그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보툴리누스입니다. 보툴리누스는요, 보통 보틀 그러면 우리가 깡통, 병 이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조림, 소세지 이런 것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현기성 상태예요. 이 깡통 안에 보툴리누스를 일으키는 식중독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 안에는 공기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보툴리누스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된다. 독소, 보툴리누스 균이 뉴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듭니다. 아까 엔테로톡신은 장독소라 했어요. 책 한번 넘겨보세요. 장의 원인이 되는 장독소고 뉴로톡신은 신경의 원인을 줍니다.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켜요. 이것을 신경독소라고 합니다. 역시 얘네들은 열에는 그다지 세지는 않지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잠복기 뭐 한 36시간 정도까지고요. 증상 아까 신경마비를 일으킨다 했기 때문에 동공이 눈동자가 막 흐려지고요. 현기증이 오고 호흡 곤란이 오고 보툴리누스는 독합니다. 그래서 치사율이라는 거는 목숨을 잃을 확률 그랬을 때 아주 높은 편이에요. 30에서 80% 정도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조림 먹을 때 조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원인식품, 소세지, 통조림, 병조림 어떻게 하느냐? 끓여 먹으면 웬만큼 파괴가 된다.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으로는 포도상구균, 엔테로톡신, 보툴리누스, 뉴로톡신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화학적인 식중독입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유독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이럴 때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화학적인 식중독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고의성 아니면은 오용 잘못 사용한 유해 물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사용해도 되는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는 뭐를 써라, 얼만큼을 써라, 또 어디에는 이거 쓰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착색제, 색깔을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쓰면 안 되는데 사용했다. 그러면은 화학적인 식중독의 원인입니다. 아우라민, 로다민, 파라니트로아닐린이라는 약품을 음식에다가 썼을 때는 이것은 화학적인 식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인공 감미료. 우리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 설탕을 넣죠. 그런데 뭐 재료비가 비싸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약품을 씁니다. 그러나 이거는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에틸렌 그리콜, 니트로아닐린, 둘신, 페릴라틴, 사이크라메이트 등등은 써서는 안 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뭐 살인적 인공 감미료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백제. 우리가 옷감도 어떤 거는 희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쓰는 수도 있고요. 음식도 표백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거는 음식에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뭐냐? 롱가리트. 이거는 옷을 염색할 때, 표백할 때 쓰는 거예요. 음식에 쓰면 큰일 나겠죠? 형광적인 표백제, 니트로겐 뭐 이런 것들은 음식에 쓰지 마라 이겁니다. 보존료. 뒤에 식품 첨가물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보존료는 쉽게 말해서 방부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부제로서 붕산, 여러분들 바퀴벌레 소독할 때 붕산 뿌려요. 그것을 음식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포름알데히드, 불소 화합물, 승홍 이런 것들은 음식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존료. 또 메탄올.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리신 분들이 이러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서 실명도 일으키고 여러 증세를 나타내죠. 그랬을 때에 알코올, 우리가 마시는 술도 에틸알코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탄올의 허용량은 0.5mg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거나 많이 마시면은 메탄올 식중독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적인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세는 머리가 아프고 설사하고 실명 증세가 많이 있어요. 나아가서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등등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화학적인 식중독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이나 이런 약품으로 인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제조하고 가공하는 도중에 혼입되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이러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미강유가 들어갔다거나 비소우유 등등의 사건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기구라든지 또 음식을 만들어서 담아놓은 용기라든지 또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독하고 유해한 물질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한 화학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포장지나 유해 금속 화합물,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조, 가공, 저장 중에서도 어떤 물질이 생겨서 유해물질이 나타나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화학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을 잘못 보관하거나 뭐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옮겨져서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요. 화학물질은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나 모르거나 이러한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동의 식중독은 아무리 싱싱하고 우리가 일부러 고의성으로 뭘 넣지 않았지만 스스로 갖고 있는 독소예요. 스스로 갖고 있다.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자연독, 식중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는데요. 좀 외울 것이 많아요. 동물성인 것은 보고를 쉬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고는 금방 잡아와서 아주 막 배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살아있는 보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잘못 먹으면 보고 중독을 일으켜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 독소 이름을 테트라도톡신이라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테트라도톡신, 복습하면은 아까 포도상 구균은 엔테로도톡신, 보톨리누스는 뉴로톡신, 보고는 테트라도톡신. 다들 톡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잘 외우세요.
보고는 테트라도톡신입니다. 난소나 알, 간 이런 데 들어있고요. 이것도 역시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끓여 먹어도 우리한테 독성을 나타내서 심하면은 우리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보고를 다루는 그 음식점이나 기술자들은 반드시 보고 자격증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보고를 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개 중독.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뻘이나 이런 데서 조개를 많이 잡는데 그 뻘이 오염이 돼 있거나 할 경우는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모시조개나 바지락 같이 희끗희끗하고 회색 조개에는 베네루핀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고요. 섭조개나 홍합이나 이렇게 검은색 나는 조개가 있어요. 그 독소 이름은 삭시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의 독소, 흔히 이제 외울 게 많으면은 혼돈하기 쉬워요. 그랬을 때 희끗희끗한 거는 베네루핀이라 하고 검은 거는 삭시예요. 삭시톡신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테트라도톡신, 모시조개는 베네루핀, 검은 조개, 섭조개는 삭시톡신. 그럼 보고나 조개는 동물성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식물성입니다. 산에서 금방 아주 싱싱하고 예쁜 버섯을 캐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독이 있어요. 아무리 싱싱하지만 갖고 있는 독소예요. 자연독, 식중독. 대표적인 독소 이름을 무스카린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무스카리딘, 콜린, 유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버섯을 우리는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버섯은 이렇게 찢으면은 느타리 버섯처럼 줄줄 찢어져요. 그러나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고 딱딱 끊겨요. 또 보통 버섯은 희끗희끗하거나 누르스름하거나 거무스레한데 이 독버섯은 색깔이 아주 예쁘고 선명합니다. 아름다워요. 또 이 독버섯은 악취가 나고요. 쓴맛이 쌉쌀하게 있고요. 시큼하기도 하고요. 또 매운맛도 나고 아주 맛이 다양한 맛이 납니다. 또 만져보면 끈적거리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은수저를 이렇게 담가보면 어묵게 변하는 이런 것들은 독버섯이다 해서 독버섯의 감별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식물성 중에서 감자인데요. 우리 감자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좀 괜찮은데 베란다에 놓고 며칠 지났다 그러면 퍼렇게 되죠. 그러다 거기서 싹이 나죠. 이 싹이 난다는 거를 발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감자의 발아 부분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소리야 하지 마시고 감자를 잘못 보관해 가지고 싹이 났구나. 거기에 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독이 있느냐? 솔라닌 외우세요. 감자는 솔라닌. 그 다음에 청매라고 있습니다. 청매, 푸른 매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실이 완전히 익지 않은 그 청매 또는 복숭아 같은 것이 잘 익지 않은 살구 이런 것들이 잘 익지 않은 거에도 독소가 있어서 그 독소 이름을 아미그달린, 좀 어려워요. 청매는 아미그달린, 아미그가 달렸다? 하여튼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첫 글자를 이용해서 외운다든지 해서 외우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자연독, 식중독의 연결, 원인이 되는 것을 짝지었다.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감자는 솔라닌, 베네루핀은 희끗희끗한 조개, 삭시톡신은 검은 조개, 테트라도톡신은 보고, 지금 나온 것처럼 청매는 아미그달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콩이나 팥에 있는 독소, 콩이나 팥을 씻다 보면 거품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거품이 있는가 하면은 독소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포닌 성분이 변질된 사포닌은 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피마자. 요즘 거의 피마자 기름 안 쓰는데 옛날에는 피마자 기름 많이 썼죠. 리신. 또는 동미나리. 미나리도 깨끗한 데서 살고 있는 미나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오염된 데서 살고 있는 미나리가 있어요. 이 동미나리에 있는 독소를 시큐톡신이라고 합니다. 시큐톡신.
예, 다음에는 목화씨입니다. 거기다가 면실류라고 써주세요. 목화씨로 짰는 기름이 면실류죠. 그 면실류에 있는 독소 고시풀. 목화씨, 면실류, 고시풀 외우시고요. 테무린, 보리밭에 가면은 또 독이 있는 보리가 있대요. 거기에 있는 독소는 테무린.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명심할 거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켜서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독소가 있다. 이론상에 있는 것이고 또 외워둔 것도 대표적인 것만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아닌 것을 골라라 하면은 찾아낼 수 있게끔 각자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인해서 만성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요. 맥각, 에르거톡신, 곰팡이, 마이코톡신 등등이 있고요. 또 톡신이 하나 더 나와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곰팡이 독소가 있는데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식 된장, 땅콩 이런 데 있는 곰팡이입니다.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조금 어렵죠? 아플? 요즘 뭐 쓸 수 있는 단어죠. 아플. 이거는 아플라톡신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땅콩이나 된장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황변미 중독이라 그래가지고 황변미 쌀미예요. 쌀이 누렇게 변한다. 황변미예요. 쌀 안에는 곰팡이가 있는데 푸른 곰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독을 일으켜서 시트리닌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생겨서 신경독을 주는 것이 황변미 중독이에요. 쌀에 있는 그러한 번식한다. 마지막으로 알러지성 이렇게 말을 하죠. 히스타민 중독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꽁치나 고등어를 먹으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는 변질된 걸 먹어도 일으킬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 주사 맞고 오면 괜찮아져요. 이것을 히스타민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맥각에는 에르거톡신, 곰팡이의 마이코톡신, 땅콩이나 된장의 아플라톡신, 뭐 꽁치, 고등어의 히스타민 중독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제3절 식품 첨가물입니다. 아까 제2절에 식중독 할 때에 화학적인 식중독을 했죠. 각자 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울 필요가 있고요. 아까 화학적인 식중독은 여기에는 없는 거를 써서는 안 되는 거를 쓰는 걸 쓴 거고요. 지금 나오는 제3절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상 써도 되는 식품 첨가물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꼭 한문도문넷이 나오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첨가물이라 하면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다음 중 식품 첨가물의 정의에 대해서 잘 쓴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줄줄줄줄 써놓고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 그러면은 답은 식품 첨가물.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것을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첨가물이라 함은 이해하세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보존할 때에 식품에 첨가를 하거나 또는 혼합을 하거나 가라앉히는 침륜법을 쓰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첨가하는 물질, 이것을 식품 첨가물이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식품 첨가물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천연 첨가물이 있고 화학적인 합성품이 있습니다. 천연 첨가물, 우리 할머니 세대는 이런 화학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가까이서 찾았죠. 노란 물을 들이기 위해서 치자에서 열매를 따서 물에 담궈 놓으면 노란 물이 나서 치자 색소가 됐고요. 생강 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은 생강 사탕 그러면은 생강차 그러면은 100% 생강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물에다가 생강 푹 끓여서 생강 맛을 냈고요. 계피 그냥 물에다가 계피 타서 계피를 끓여서 계피 향을 냈죠. 그러나 지금은 계피 향, 생강향 등등이 다 향료를 인위적으로 냈죠. 그것을 착향료를 한 것처럼 이것처럼
스스로 내는 것을 천년 첨가물이라 하고 화학적인 물질을 내는 것을 화학적인 합성품이라 합니다. 그럴 때에 특히 화학적인 합성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것만 써야 된다. 식약청에서 단속도 하고 안 정해져 있는 걸, 지정되지 않은 걸 쓰면은 화학적인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왜 사용하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좋게 하기 위해서 하겠죠. 더 좋아 보이라고.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영양 성분을 조금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도 하고요. 이거를 강화제라 하고요. 보존성 향상,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집에서야 오늘 만들어서 오늘 먹고 뭐 이렇게 먹지만 상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놓는 것을 보존료라고 합니다. 또 맛있어 보이라고, 눈에 좋아 보이라고, 이거는 기호성이죠.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기호성 증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변질되면 안 되니까 부패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또 식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만드는 데에 집에서는 막 힘들게 하지만 공장 같은 데는 쉽게 생산할 수 있고 그러한 품질을 개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들 많이 하죠. 이것이 사용 목적입니다. 이해하세요?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보존료가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보존료 그러면 괜찮아 보이고 방부제 그러면 나쁜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존료하고 방부제하고 같은 말이에요. 농담으로 어떤 제품을 사다 보면은 보존료를 안 쓴, 방부제를 안 쓴 어떠한 제품을 보면은 무방부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제품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방부제를 조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는 나 방부제 조금 썼어요 하지 않아요. 보존료 조금 썼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금은 수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안 쓴 사람은 무방부제, 쓴 사람은 보존료 이렇게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식품의 변질 또는 부패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것을 보존료, 방부제라 한다.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식품에 버터나 치즈, 마가린에는 데히드로초산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소세지, 햄 이런 거에 방부제, 식육, 육류를 가공한 거 이런 데는 소르빈산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쓸 수가 있고요. 마시는 음료나 또는 간장 이런 액체류에는 우리는 안식향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방부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면은 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그 외에 한 개가 있으면은 그것이 방부제가 아닌 거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피로인산, 프로피온산. 다시요. 프로피온산 이거는 빵과제에 쓰는 방부제예요. 근데 이거는 제과기능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리사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혼돈되기 위해서 보기에 그게 나오면은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이것은 방부제의 대표입니다. 두 번째, 방부제는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이거는 방부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첨가물이나 방부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방부제로 한다고 어떤 제품에 이러한 약품을 넣었는데 그것이 식품 안에서 다른 미생물의 증식을 하게끔 한다. 안 되겠죠? 다른 미생물의 증식은 막아줘야 된다. 두 번째, 미량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 상하지 말라고 방부제를 넣었는데 조금 넣었더니 효과가 없다. 많이 넣을까?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미량으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독성이 없어야 된다요. 여기에 법상으로는 극히 적어도 된다 했지만 이거는 잘못된 법이고요.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무미 맛이 없어야 되고 무취 냄새가 없어야 되고 자극성이 없어야 된다.
방부제를 넣는데 거기서 이상한 맛이 난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자극성이 있으면은 그 음식의 상품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공기나 빛이나 열에 안전해야 되고 pH, 수소이온 농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제품의 질적 향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햇볕을 받았더니 이상하게 변했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싸다. 색깔을 예쁘게 하려고 착색제를 넣었는데 착색제가 너무 비싸다. 그러다 보니 상품 가치가 너무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소비자가 그 상품 선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은 가격이 싸야 되고 또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하기도 간편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구비 조건은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부제 보존료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살균료입니다. 살균 말 그대로 죽인다예요.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균이나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넣는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외우시기 바랍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여러분 집에 많이 있어요. 빨래 삶거나 뭐 할 때 소독할 때 락스라는 거 있죠. 여러 브랜드로 락스를 보고 상표를 이렇게 뒤를 보면은 뒤에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약품이 바로 살균료죠. 소독할 때 쓰는 거. 이것은 미량으로는 식품에 조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난다. 물론 함량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산화 방지제. 식품이 산화에 일으켜서 변질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첨가물을 산화 방지제라 합니다. BHA, BHT 등등이 산화 방지제고요. 거기에 있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토코페롤, 비타민 E 이거는 천연의 산화 방지제예요. 산화 방지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지방이 변질된 것을 산화, 산패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를 넣는데 천연의 것으로서는 비타민 E, 비타민 C, 세사몰이라는 것들은 천연의 산화 방지제 밑에 나오네요. 고시풀 뭐 이런 유도체도 해당이 되고요. 그 반면에 BHA, BHT, 뭐 에르소르빈산, 몰식자산 프로필 이런 것들은 인공 화학적인 산화 방지제입니다. 네 번째, 산미료. 신맛이에요. 신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죠. 그래서 뭐 식초로 감당이 안 될 경우는 빈초산을 넣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함량이 정해져 있지만 식품에는 써도 되는 산미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렌지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연산을 많이 넣고요. 야구르트 같은 데는 젖산도 많이 넣고요. 뭐 식초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초산도 넣고 또 뭐 호박이나 이런 조개국물을 내기 위해서 주석산 같은 것도 좀 넣고요. 이산화탄소, 호박산 뭐 등등을 우리는 산미료로 많이 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아까 방부제에 썼는 안식향산 그것은 산이지만 산미료가 아니고 보존료입니다. 여기서는 착색제와 발색제를 먼저 예를 들어서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물을 가지고 노란 단무지를 만들었어요. 착색시킨 거예요. 하얀 설탕을 가지고 예쁜 사탕을 만들었어요. 착색시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삼겹살을 가지고 베이컨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발색한 거예요. 왜냐? 삼겹살은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열을 가하고 익히다 보면은 갈색으로 변하죠. 베이컨이 갈색이다 그러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갈색으로 되지 말고 원래의 붉은색을 유지시켜라. 그래서 넣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발색제라 합니다. 책을 다시 보면요. 착색제.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상실된 색을 복원하거나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착색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을 착색제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타르색소, 베타카로틴, 황상구리 등이 있습니다. 타르색소가 대표적인 것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까 화학적인 식중독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색소를 넣었다. 그것이 아우라민, 로다민 이런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착색제는 아우라민, 로다민. 발색제, 자기 자신은 무색이어서 스스로 색을 내지 못하고 식품 중에 색소 성분과 반응하여 그 색을 고정시키거나 또는 발색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물을 발색제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발색제 쓰여 있어요. 질산염,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발색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 황산 제일철, 제이철, 염화 제일철, 염화 제이철 이런 것들은 과체류에 쓰고 있는 발색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착향료입니다. 향료죠. 식품 자체 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바꾸기 위해서 또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물질이죠. 멘톨, 우리는 박하향을 많이 쓰죠. 바닐라향 등등이 착향료랍니다. 착향료에도 역시 천연의 것이 있고 합성이 있는데요. 레몬, 오렌지, 천연 과즙 이거는 천연의 향료일 것이고요. 어떤 거는 합성한 것이 있죠. 알코올, 지방산, 또 에스테르, 계피알데히드, 바닐라향 이런 것들은 합성한 향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백제가 있어요.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할 때에 식품 중에 색소가 산화 또는 퇴색, 변색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색깔을 나쁜 색소를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과산화수소, 황산염, 아황산염 이런 것들을 표백제로 씁니다. 쉬운 예를 들려면 우리가 우엉이나 연근을 깎아놔 보셨어요? 금방 검게 되죠? 집에서 엄마가 할 때는 이거 깎아 놓으면 금방 검게 돼 해서 우리는 간장에 졸여 먹고 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경우에 깎아 놨더니 검게 됐다. 검은 연근을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 그 깎은 사람들이 약품 처리를 하죠. 보통 식초에 담그면 돼요. 레몬즙에 담그거나 그러면 색깔이 안 변했는데 식초나 레몬즙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약품에 담겠죠. 황산염이나 아황산염에 담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표백제이지만 너무 강하면은 좋을 거야 없겠죠. 그 다음에 소맥분 계량제예요. 소맥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과사 시험 볼 때 매일 나오는 건데 여러분도 참고 바랍니다. 밀가루는 우리밀 밀가루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검게 거칠죠. 그러면은 빵이나 케이크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표백도 하고 숙성도 하고 그럴 때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품질 계량제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첨가하느냐, 어떤 걸 첨가하느냐, 과산화 벤조일, 브롬산 칼륨, 과황산 암모늄 이런 제품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10번째, 품질 계량제. 대부분의 식품들이 결착력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변색을 막게 한다거나 맛을 좋게 한다거나 이럴 때에 쫄깃쫄깃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에 품질 계량제를 많이 쓰죠. 흔히 복합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유화제, 말 그대로 보통 우리 물과 기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화제라는 물질은 물과 기름을 어울리게 해줘요. 친수성도 있고 친유성도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막 흔들어 놓으면 기름은 둥둥 뜨지만 유화제가 들어간 거는 서로 잘 엉깁니다. 이런 원리로 마요네즈를 만들죠. 마요네즈의 원리는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유화 성분이 기름을 같이 섞어서 막 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식용유에 있는 기름하고 마요네즈를 만들면은 노른자에 있는 물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걸쭉한 마요네즈가 되는 원리. 이것을 바로 유화제라 하는데 그 외에 유화제는 어떤 물질이 있느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선호 혼합이 잘 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유화를 시킬 때 첨가하는 거다. 그랬을 때에 대두인지질 그 밑에다가 레시틴 써주세요.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물과 기름을 잘 어울리게 해주는 유화제다. 그리고 지방산 에스테르 이런 것들도 유화제에 속합니다.
한 번 더요. 대두인지질 레시틴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어요. 마요네즈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호료. 식품마다 어떤 거는 쫄깃쫄깃하고 미끈미끈한 게 있어요. 그것을 점착성이라고 그러죠. 입안에서 촉감도 부드럽게 해주는 거. 우리 제리뽀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럴 경우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입에 살살 녹게 하면서 혀에 닿는 느낌을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런 거는 호료라는 첨가물이 들어간 거예요. 호료 옆에다 가로 열고 안정제라고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이 폭신폭신하고 미끈미끈한데 얼었을 때도 그렇지만 녹은 뒤에 완전히 물이 안 돼요. 거품처럼 남아있어요. 푹신푹신한 성분. 이것이 입에 닿을 때 미끈미끈한 성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제를 넣는 거예요. 카제인이라 젤라틴, 셀룰로스, 알긴산은 우리가 다시마 같은 데 보면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죠. 그것도 약간의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한천, 우뭇가사리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양갱 만들 때 미끈미끈하고 쫄깃하게 만드는 성분. 이것이 바로 호료입니다. 안정제라고도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피막제. 말 그대로 막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슈퍼 가보면은 호박 같은 거 굉장히 꼭 비닐 하나 씌워놓은 것처럼 미끈미끈해요. 어떤 거는 비닐 씌워서 팔죠. 또 가정에서 유니랩을 씌우죠. 이런 것들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막을 입히는 거죠. 피막을 싸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과일이나 야채에 호흡작용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비닐에 싸는 방법, 유니랩을 씌우는 방법도 있지만 초산 비닐 수지라는 이런 거를 발라주기도 하고 몰홀인 지방산염 같은 거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피막제라고 합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또한 식품 제조용 첨가물로는 뭐가 있느냐? 황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식품을 만드는 데에 목적상 꼭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기억할 거 소포제. 우리가 소화하면 불을 끄는 거예요. 소화기 불 끈다는 거죠. 소포한다는 거품포예요. 거품을 끈다. 소포.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을 써봤어요. 죽 쓸 때 불룩불룩 불쑥불쑥 끓어요. 그런데 죽 쓸 때는 죽이 식으면은 그 거품 자리가 안 남아요. 그러나 초콜릿을 이만한 덩어리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녹이는 도중에 공기가 들어가서 끓을 때에 불룩불룩 기포가 생겼다. 안 되겠죠?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두부 사러 가보세요. 두부 포장지에 쓰여 있어요. 소포제 사용 안 했다고. 무소포제에 쓰였어요. 두부도 역시 콩을 갈아가지고 끓이는데 구멍이 뚱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품 생기지 말라고 넣어주는 것이 소포제예요. 그럴 때 소포제로 쓰고 있는 것은 규소수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으로 써도 되는 소포제예요. 그러나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소포제 안 쓰고도 이렇게 거품 없이 매끈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홍보하는 두부 회사가 많이 있죠. 그 다음 팽창제. 말 그대로 부풀리게 팽창되게 하는 첨가물을 팽창제라 합니다. 빵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스트. 천연의 팽창제는 이스트겠죠. 그 외에 탄산소, 나트륨, 소다예요. 중조 이런 것들이 팽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제, 말 그대로 영양 성분을 강화한다. 그래서 비타민 뭐를 강화했다. 또 어린 아이들 거에는 뭐 칼슘을 강화했다. 철분을 강화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등등의 강화제. 이형제. 이것도 제과 시험 보는 사람들은 자주 나옵니다. 이라는 거는 이형제, 삼형제 뜻이 아니고요. 이라는 거는 분리시켰다. 형틀에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 초콜릿을 끓였어요. 그래서 허트 모양의 틀에다가 초콜릿을 부었어요. 그래서 허트 모양의 초콜릿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 초콜릿 액이 틀에 들어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허트가 찌그러지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
유동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이걸 넣어주기도 하고 붕어빵 장수가 붕어 틀에다가 반죽을 넣어서 잘 떨어지게 기름을 칠하죠. 그것도 이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제, 유동 파라핀. 껌 기초제. 껌은 뭐 사실 식품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쫄깃쫄깃하는 거. 그러니까 껌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만 식품에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씹는 맛을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껌 기초제라 해서 초산 비닐 수지라는 것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상과 같이 식품 첨가물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제4절 식품위생 관련 법규. 보통 5과목 중에서 5번째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본 교재에는 식품위생을 3절까지 쓰고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제4절로 표시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 우리는 식품위생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위생상의 위해 방지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어요.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에 뭐가 또 정의가 내려져 있느냐? 식품이란 뭐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우리는 식품이라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느냐? 화학적인 식품 학성품이 뭐냐?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여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이것을 화학적인 합성품이라 한다. 아까 식품 첨가물 나왔을 때하고 똑같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식품 첨가물의 정의를 적어놓고 화학적인 합성품의 정의를 적어놓고 다음 중 화학적인 합성품의 정의를 내린 것을 골라라 하면은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혼돈되어 있는 것이 2가지예요. 화학적인 합성품, 화학 반응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한 번 더 보면은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또 다른 반응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화학적인 합성품이라 한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표시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표시를 한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러면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영어냐, 불어냐, 일어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또 몇 그램이냐, 또 이런 숫자로 나타나게 돼 있고 등등을 식품위생법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서 대상이란 뭐냐?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것들을 식품위생의 대상이라 한다. 외우시기 바라고요. 또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이란 말을 씁니다. 집단, 그룹 얘기죠. 물론 뭐 20명도 집단이고 30명도 집단이겠지만 급식시설에 있어서의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50명 이상이 한꺼번에 먹는 장소, 이거를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기숙사 학생이 50명 넘는다. 아니면 어느 회사의 회사 직원이 50명이 넘는다. 또 학교에 뭐 급식 식당이 학생 수가 50명, 교직원이 50명 넘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집단 급식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명 넘는 사람이 식사를 먹는 곳을 집단 급식소라 하는데 식당에 손님이 50명 넘었다. 이거는 집단 급식소라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제외합니다. 비영리예요. 식품위생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위해식품, 위험하고 해로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썩었고 상했고 설익은 거 이런 것들 수입이 금지된 거 또 수입 신고 안 하고 한 거 이런 거를 팔았다가는 법에 위촉되죠. 2번째, 병육, 병에 든 고기 이런 것들은 팔지 마라. 뭐 운반도 하지 말고 진열도 하지 말고 수입도 하지 말고 조리도 하지 마라. 읽어보시면 충분히 납득가는 식품 첨가물에 관계되어 있는 법규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뭐라고 돼 있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인 합성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아까 말했듯이 써도 되는 식품 첨가물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써도 되는 첨가물은 기준을 정하라. 이 약품은 얼마큼을 쓰고 또 어디에만 써라. 양은 이만큼을 써라. 이런 기준이 있고 규격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입하는 것도 어느 나라 수입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를 다 기재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기재되지 않은 화학적인 합성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법에 걸리는 거죠. 또한 식품위생법령상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원산지를 써라. 뭐 얼마 전에도 굉장히 단속이 심했죠. 이러한 것들은 원산지를 써라. 또 구이나 탕이냐 찜이냐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조리 방법도 써라. 이거는 끓인 거다, 날 것이다, 이거는 냉동이다, 다 쓰게 돼 있죠. 또한 유통기한을 적어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외우셔야 할 거는 유통기한입니다. 유통한다는 거는 식품을 만들어서 찍은 날짜, 찍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날짜예요. 유통기한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산일자는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는 제조일자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유통기한은 적게 돼 있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슈퍼에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유통기한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의 표시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한번 훑어보면요. 허위 표시하면 안 된다예요. 특히 뭐냐, 뭐 이거 먹으면 어디에 좋다, 어디에 낫는다, 뭐 의약품인 것처럼 건강식품인 것처럼 혼돈하게끔 했는 표시나 설명은 법에 어긋납니다. 사실과 다른 거 당연히 어긋나겠죠. 또 소비자를 뭐 혼돈시킨 거 이런 것들 쓰면 안 됩니다. 또 심사받지 않아 놓고는 심사받아 가지고 어떻게 인정받았다, 이것도 허위 광고입니다. 제조 방법에 의해서 발견한 사실에 문헌상에 그러한 그게 있다면 문헌을 꼭 쓰게 돼 있습니다. 또 누가 이것을 발명을 했다 그러면 연구자를 쓰게 돼 있고요. 또 언제 발표했다,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걸 꼭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쓴 거는 허위 광고가 아니다, 과대 광고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용기, 기준, 표시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작성을 한다. 그 작성하는 곳을 식품공전이라 그래요. 우리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식품에 정해진 식품 첨가물의 기준을 지켰냐, 규격을 지켰냐,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거 표시 등등을 쭉 적어가지고 식품공전에다가 써놨어요. 그거를 보고 이거는 지켰구나, 이거는 위법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식품공전이라 하며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이것을 작성합니다. 영업, 식당을 오픈하려고 한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조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영업에 관한 법은 어떤 게 있느냐.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에 6개월이 안 돼 있는데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또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에 1년이 안 돼 있는데 식품에 접객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영업 허가가 취소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영업을 하려고 할 때에 허가가 안 납니다. 다시 보면요. 영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때는 허가 취소된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또 식품 접객업을 하려고 하면 1년이 지나야 하고, 취소된 영업하고 똑같은 영업을 하려고 할 때는 2년이 지나야지만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업종은 어떤 게 있느냐? 식품조사처리법. 조사라는 거는 검사한다는 조사가 아니고요. 쏘아준다는 얘기예요. 방사선을 조사했다. 방사선을 쏘아줬다. 자외선을 조사했다. 자외선을 쏘아줬다. 이것이 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에다가 조사 처리, 굉장히 화학적인 처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 지금처럼 어떤 첨가물은 써도 되고 어떤 거는 써도 안 되고 하는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려면은 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외에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은 영업 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영업을 할 경우냐 하면은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단순히 운반만 하고 판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 진단이 필요 없고요. 조리하는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또 이런 판매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다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포장된 식품을 파는 곳, 뭐 마트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필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포장이 덜 된 거를 판다거나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위해를 위험하고 해로운 일을 미리 예측해서 그 위험하고 해로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위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갖춰라 이 뜻이죠. 흔히 보면은 학교 급식이다 이런데 정문에 쓰여 있어요. 여기는 HACCP 기준에 의거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금 안전하고 청결이나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조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조리사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요건 누구냐? 정신질환자. 그렇지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이 사람 요 정도는 일할 수 있어요 하면은 예외래요. 감염병 또는 B형 간염 환자는 괜찮지만 다른 전염병 환자는 조리사로서 일을 할 수 없고요. 마약 등등의 약물 중독자 또 면허 취소를 받아놓고 1년이 안 지난 자 이런 사람들은 조리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리사의 면허 취소는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약물 중독자, 또 영양사가 면허 취소를 처분받은 지 1년이 안 지난 자, 식중독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사고가 큰 사고 생겼다. 또 이 면허증을 남한테 빌려줬다, 또 교육을 안 받았다, 영업 정지 기간 중에 또 조리사 업무를 하다가 걸렸다, 이런 경우는 면허 취소를 당하죠. 식중독에 관한 보고, 보통 우리가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은 아프니까 의사를 찾겠죠. 그럼 의사가 그 병을 발견하는 즉시 보건소에다가 얼른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 나아가서는 보건복지부까지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뭐를 어겼을 때는 다 벌이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것이 이러한 벌칙이에요. 한번 볼까요? 거꾸로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부패나 변질이 됐거나 덜 익은 거나 해로운 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식품 미생물이 오염됐거나 식품 첨가물을 위반했거나 이런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뭐 있냐 하면요. 병이 든 고기를 판매했다. 또 기준 규격이 법에 어긋난 화학적인 합성품을 판매했다. 유독 유해물질이 있는 거를 뭐 판매했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광우, 탄저병, 뭐 인플루엔자 이런 질병이 있는 동물을 조리했다. 이럴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병과를 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약한 걸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첨가물, 기구, 용기 판매를 했을 경우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수입했을 경우에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허가 대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영업 허가가 취소됐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아놓고는 또 영업을 계속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금 더 약한 걸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조리사, 영양사 아닌 자가 조리사를 하거나 영양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 조리사, 영양사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식품위생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문제 푸는 요령 쭉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봤을 때 분명히 식품위생과 관련 없는 일을 감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이 해야 하는 일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의 이행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지도하고요. 수입이나 판매, 사용 등의 금지된 식품을 취급하고 있나 단속하고요. 표시, 기준, 과대 광고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있나 단속하고요. 수입하거나 또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지키고 있나 잘못된 거는 수거해 가고요. 시설 기준이 적합한가 확인 검사하고요. 또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위생교육 잘 받고 있나 검사하고요. 조리사, 영양사가 법령을 잘 준수해서 이행하고 있나 이것도 확인도 해보고 지도도 하고요. 행정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나, 식품을 버릴 거는 잘 버리고 있나, 또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영업을 안 하면서 간판을 달고 있나 이런 것들도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 영업자들이 법령을 이행하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지도, 단속, 감시하는 사람을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상에 영업허가를 받아라. 또 영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업에는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관련 있는 영업 중에는 식품 접객업이 있죠. 식품을 가지고 접객을 손님을 모시는 일인데 세분화해서 보면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식품을 가지고 접객을 하는 건데 좀 내용이 달라요. 휴게 음식업은 음주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빵집이다 이런 집은 음주를 못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음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사하러 가는 음식점 이거는 일반 음식점이죠. 술 같이 팔죠. 단란주점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데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허용되어 있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은 노래만 하고 술을 못 팔고 단란주점은 술을 팔면서 노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단란주점이에요. 유흥주점은 조리하고 주류도 팔고 하지만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데 춤까지 출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이에요. 그래서 식품을 가지고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것 중에 술을 못 파는 거 휴게, 술을 팔고 음식을 하는 거는 일반 음식, 또 술을 파는데 노래까지만 하는 건 단란주점, 술 팔고 노래하고 춤도 출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유흥주점. 이 영업의 의미가 연결을 잘한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영업 허가를 받아라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영업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직종은 뭐 있느냐? 식품 첨가물을 만들거나 식품을 조사 처리, 방사선이나 이런 처리를 조사를 한다거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업소. 식품 접객업, 아까처럼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중에서 보고를 조리하는 데는 반드시 보고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주인이, 사장님이 보고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리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원래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조리 자격증 가진 자만 보고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 급식소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동시에 50명 이상이 그룹으로 급식을 하는 비영리 급식소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 그 외에 법인 이런 데들은 설립하고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조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점엔 조리사가 의무사항 아니지만 보고를 다루는 데는 조리사가 의무사항이고 집단급식소에도 50명 넘는 데는 집단급식소이라고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관공서, 학교, 병원, 복지시설, 이러한 법인체 이런 데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영양사 이런 사람이 조리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보고조리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기왕이면은 자격증 가진 자가 하는 게 좋겠죠. 15번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아까 나왔죠. 집단급식소란 비영리단체, 비영리업소로서 상시 1회당 50명 이상이 식사를 급식하는 곳. 이것을 집단급식소라 하는데 이러한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꼭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식재료 관리를 하고 검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영양사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꼭 두어야 한다. 16번 검사대장을 비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감시도 하고 검사도 하는데 그 검사 다녀갔다 검사를 또 거기다가 받으려면은 장부나 이런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검사 대장을 비치를 하는데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치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왔구나, 어떤 식품이 어떻게 재료가 관리가 됐고 메뉴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기재해 두는 거거든요. 17번 건강진단을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느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고 또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 저장, 운반, 판매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꼭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진단이 필요 없다. 아까 잠깐 나온 내용이죠. 18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공중보건할 때 배웠는데요. 전염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1군 전염병 이런 데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제3군 전염병 중에서도 결핵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부병이나 화농성 질환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19번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쓸 경우는 재교부를 받아야 되고요. 또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도 면허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0번. 조리사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사는 그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시나 군이나 구청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법규는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